2021년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걷고 백신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고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 중 한국 기업들이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우리가 큰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훅 인터뷰에서 누가 미치는 장사를 했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젊은 바람 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이 바람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선 돌풍의 주인공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초선들의 바람, MZ 세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튜버 황희두 씨와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 특공이라고 부르죠. 이 특공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부터 조사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고위공직자들 땅 투기 뿌리 뽑아야 할 텐데요. 뿌리 뽑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처가박당에서 논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325님께서 오늘은 유튜브 안 하시나요? 검색해도 없네요. 검색해도 안 합니까? 안 나옵니까? 아닌데요. 유튜브에서 주진우 띄고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잘생긴 정상근 기자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반려식물 키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거 성취감도 있고요. 초록색 보면 어떻게 편안하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울감도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곁에 반려식물 혹시 있으신가요? 절대 안 죽는 선인장을, 절대 안 죽는다는 선인장을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분이 있어요. 꼭 있어요. 이끼도 죽여요. 심지어 이분은 돌도 죽일 것 같은데, 이분들도 반려식물 이제 키우고 있나요? 지난번에 애청자분들께서 강아지도 주라 함께 들어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려식물, 어떤 식물과 함께 주진우 라이브 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애청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반려동식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연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시고 거기에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왔으니까 이거 왔죠. 알았어요. 네. 잘했어요. 코로나 확진자부터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16명이 나왔습니다. 네. 사흘 연속 500명대 확진자이고요. 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이 전체 지역 감염 확진자의 41.8%로 역시 사흘째 40%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많아요. 특히 대구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80여 명에 이르렀고요. 이 강원도 춘천의 한 유흥업소에서도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전국 일선 지자체들이 잇따라 이들 시설,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흥업소, 코로나 시대 유흥업소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걱정입니다. 일본은 더 걱정인데요. 지금 미 국무부에서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군 장병들의 백신 계획 다음 주에 나온다면서요?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미국 정부가 한국군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55만 명분에 대한 이 재곤 계획이 이 다음 주 중에 전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계획이 나오면 이 공급될 백신 종류 그리고 공급 시기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정부는 이 백신은 우리 군 장병 중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30세 미만 41만여 명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내일 모레부터인가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백신 자녀 백신 접종 예약할 수 있다고요? 네, 이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자녀 백신 현황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내일 모레부터 2주 동안 이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는데요. 예. 7일 오후 1시부터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도 가능합니까? 네, 뭐 백신 잔여량이 백신을 접종을 하는 기간이 있으면은 주말에도 가능한데요. 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앱, 네이버 지도 앱 또는 네이버 웹에 접속을 해서 이 검색창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이 지도 플랫폼에 각 위탁 의료기관의 백신 잔량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 가면 됩니까? 남는 대로? 네, 뭐 카카오에서도 카카오톡 하단의 샵 탭에서 잔여 백신 페이지를 선택하는 등의 이 절차를 거치면 조회가 가능하고요. 당일 예약을 하려면 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예약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 시스템은 2주간 시범 운영을 한 뒤에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내일 모레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빨리 백신 맞고 싶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가 있었네요. 네, 이 비전 발표에서는 뭐 짐작하시는 대로 이 중진 그룹은 경륜을 강조했고요. 이 초선 청년 그룹은 새로운 변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오선의 주호영 의원은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프로가 필요하다 강조를 했고요. 오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일파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4선의 홍문표 의원은 경륜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라고 했고 3선의 윤영석 의원도 정권 교체를 위해 이 3선 의원의 경험으로 국민의힘을 살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4선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초선의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의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승리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영선 의원들의 돌풍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장유유서 논란 나왔네요. 네, 이 민주당 소속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인 장유유서 문화가 있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는 영국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라는 39살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 장유유서가 시험 과목에 들어있으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면서 본인이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이 시험 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당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가 굳이 왜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세균 총리는 경험도 많고 능력도 굉장히 출중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것이 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조금 저는 좀 의아하고요. 이런 논란이 되는 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777님께서 오늘 자녀 백신 예약한 거 전화 받았어요. 목요일에 접종하러 갑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얼른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여야 대표들 모두 모아서 오찬 회동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미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이고요. 대표 외에 대변인들이 배석을 합니다. 청와대는 유현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자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국회에서는 특공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됩니다. 오늘 여당은 빼고 야 3당이 공무원들 특별공부 특공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고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오늘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특공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서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 관세 평가 분류원처럼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야 3당은 특공 수혜자들이 분양 당시 몇 채의 주택을 소유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매각 시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원 특위 조사부터 투기한 의원 먼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빨리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위공직자들의 투기를 뽑을 거인지에 대해서는 최가박당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공수처가 세 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건입니까? 네, 이 사모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수처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최근 수사 3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공수처는 첫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는 이규영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은 언론에 이 공소장 일부 내용이 정리된 문건 형태로 흘러 들어간 사건입니다. 네. 당시 이성윤 지검장 측에서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 공소장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좀 협업 플레이가 보였죠. 네, 이 검찰은 그동안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 감찰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에 들어간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최태원 SK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네요. 네, 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3개월 전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검찰이 오늘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SK 주요 경영진을 이 배임 등 부정행위의 공모한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이 조대식 의장은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서 그 SKC에 총 9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도 직전인 SK텔레시스라는 회사에 그 SKC가 투자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 검찰 주장이고요. 또 같은 혐의로 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기소가 됐고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이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또 분식회계 배임입니다. 네, 한편 이 과정에서 최종 승인권자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했지만 그 구체적 과정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앞서 최태원 회장은 서면 조사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제에 기여한다. 경제가 국가 경제가 어렵다. 다 좋은데요. 알겠는데요. 법이나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큰 기업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좀 지켰으면 합니다. 김홍영 검사가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목숨을 던진 검사였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한 전직 부장검사.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검찰 조직 문화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입니다. 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이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그 결과가 무겁고 또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혐의가 어떻게 됐죠? 네,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월에서 5월 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총 4차례 이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차례나. 네, 김홍영 검사는 그해 5월 그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가족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결국 기소를 했는데요. 검사가 사람을 팹니다. 아랫사람을 팹니다. 검사가 검사를 패가지고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검사님들이 1년 6개월 구형했을까요? 오늘 지적장애를 가진 애인을 신체 훼손한 후에 자물쇠를 채운 그런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이분은 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데 지능이 10살이 안 된답니다. 10살이 안 된다는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성한다고. 판사 앞에서 반성하지 그러면 잘했다고 합니까? 우리 법이 공정한지 공평한지 검사님들 판사님들 또 묻고 싶습니다. 네, 묻고 싶습니다. 가계 빚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이거 좀 걱정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그 1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대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예. 2003년 이전에는 가계 신용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이라는 것이 한국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이 가계 신용이라고 하면 이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이 포괄적 가계빚을 의미합니다. 가계빚이 계속 늘고 있죠? 급히.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 신용은 이 작년 4분기 말보다 무려 37조 6천억 원이 늘었고요.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1분기 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53조 6천억 원이나 불었습니다. 1년 사이 153조나 불었습니다. 백신 효과로 코로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벗어나면서 경제는 나아질 거예요. 세계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돈을 많이 풀어놔서 그런지 금리 인상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발 금리 인상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요. 빚을 쓰다가 진짜 악소리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대비해야 됩니다. 경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간부 경찰이 미성년자한테 미성년자한테요? 네. 만취한 인천경찰청의 간부급 경찰관이 지난 20일 길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이 집요하게 쫓아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간부 경찰이 10대 여학생한테 네, 그 여학생이 공포심을 느껴서 그 아버지가 일하는 슈퍼마켓으로 도망쳤고 네. 이 부친이 만취한 남성에게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갔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역시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김노 겸감이었는데요. 네. 동료 경찰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 자리에는 총경급 간부도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문제는 그 인천경찰청이 최근 노래주점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경찰청장이 당분간 금주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술 먹고 행패를 부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이 경찰관은 신고를 받기 전까지 2명의 여학생들에게 추가로 치근된 것으로 어제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상습범이네요.
네, 뭐 그날 당일 이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여러 여학생들에게 계속 치근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인천경찰청은 김모경감을 일선 경찰서로 발령했고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칙금 5만 원이요? 네. 마스크 안 썼다고? 아니요, 뭐 마스크를 안 썼다라기보다는 네, 범칙금 5만 원이요? 신체적 접촉 없이 치근돼서 이 네.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 나오잖아요. 네. 인사 발령, 대기 발령 이렇게 하고 조금 지나가면 그 자리로 가곤 했는데요. 어찌 되는지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이선호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일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후 1시 22분쯤 그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산업용 기계제조 공장에서 55세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300kg짜리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인은 사고 당시 이 직육면체 형태의 유류 저장 탱크 제조 작업에 투입이 됐었는데 이 세워둔 철판 구조물 사이에서 일하다가 한쪽 철판 구조물이 쓰러져서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철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었는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고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법 더 구멍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더 어떻게 더 좀 촘촘하게 안전을 위해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영숙님께서 분식회계 배임은 범죄입니다. 제발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왜 범죄 의식을 갖지 못하는지. 일반 회사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범죄예요. 바로 잡혀갑니다.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기업 재벌가에서는 이 법이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검사님들, 국세청, 판사님들 뭐 하십니까? 큰 도둑놈은 왜 안 잡고. 안나님께서 제 반려식물은 로즈마리입니다. 아우 로즈마리 향긋하죠. 아우 좋죠. 잘 키워서요. 고기 구울 때 넣어요. 근데 고기랑도 잘 맞습니까? 아이고, 몰랐네요. 불쌍한 말이. 네. 김현종님, 아파트 창문 틈에다 쪽파와 대파를 키웁니다. 요즘 너무 비싸서요. 중간중간 잘라먹는데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물만 주면 자랍니다. 내 통장 숫자도 파처럼 잘하고 있겠죠? 네. 잘하고 있을 거예요. 7850님, 반려동물은요? 우리 남편이요. 반려식물은요. 산세베리아, 녹보스, 천리향, 꽃기린 등과 함께 지냅니다. 네, 남편 동물이죠. 네. 그리고 천리향, 꽃기린도 있습니까? 예쁘네요. 이름이. 4747님. 어느덧 결혼 10년 차 이젠 와이프가 때 되면 밥만 챙겨줍니다. 이 정도면 저 반려인 거 맞죠? 반려된 거 맞아요?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반려동물인 반려인도 밥보다 더 큰 사랑이 절실합니다. 사랑이 필요하죠. 밥 주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10년째 밥을 주는 건 엄청 사랑한 거네요. 네. 잘하세요. 그냥.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조금 이른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마도분기점에서 송산마도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정체가 모두 14km로 늘었는데요. 오산 부근과 기흥동탄에서 수원 일대,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전히 부평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서운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지리산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수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4대 기업들이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기업의 피 같은 44조 요란한 빈수레와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44조 원 현금 주고 어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44조 대미 투자에 가슴이 아린다. 너무 가슴이 아픈 기사가 나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이런 반응 내놓는데 과연 그들의 말대로 44조 원 대미 투자가 그 투자가 현대판 조공일까요?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 강화됐다. 이제 동반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44조 원 대미 투자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의미는 뭔지 조금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 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자리입니다. 네. 가장 사실 중요한 이슈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 교류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항상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그동안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조율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들이 있었다는 저는 오히려 그게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바이든 행정부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그다음 첨단 기술에 대한 봉쇄 정책을 쓰고 있고요. 네. 또 미국 내로 자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44조 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게 결정된 것도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지속적인 압박, 투자 압박을 대통령 방미 기간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44조 원을 조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감사하다고 3번이나 얘기하는 걸 보면 미국이 이기는 장사를 한 겁니까? 남는 장사를 한 겁니까? 사실 그 미국 정치인들 또 서구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든 자국 기업이든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라라는 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44조 원을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 자체로도 일자리가 늘고 내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걸 지렛대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도 이러니 너희들도 빨리 투자하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고받는 특히 뭐 백신 가지고서 네. 투자를 하고 백신을 수합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내 정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기업은요 이윤 창출이 목표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기업이 돈을 44조 원이나 주는데 미국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우리 기업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사실 그 수요 시장이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예? 그다음 미국입니다. 네. 근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또는 대안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압박을 주면은 그 압박을 벗어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방미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대통령 방미 기간에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할 때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하고 협상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걸 네. 받는 거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게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투자해서 거기서 돈 잘 벌겠죠? 그래서 뭐 기업들은 경영 전략상 네. 그 투자를 국내에 할지 해외에 할지 정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런 경영 전략상 판단에 정치적인 압력들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든지 네. 또는 또 다른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왜곡이 되죠.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방미 기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미국 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더라면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생겼죠, 이번에. 근데 그 비용을 기업들이 국내 정치권에서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계산을 했다면은 이건 상당히 사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익을 챙긴다라든지 네. 삼성 같은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 카드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 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경제에 손해가 되고요. 예. 그 손해를 국내에서 다른 식으로 메우려고 한다면 또 다른 국민 경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대통령이 미국에 가자마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미국발로 이렇게 나오던데 미국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미국 재계가 아니고 암참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주한 미 상공인들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대문에 빌딩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암참이라는 데가 회원사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암참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성명을 낼 때 회원사들의 이른바 컨센서스로 하는 건지 거기 있는 몇 분들이 하는 건지 네. 좀 불분명하고요. 암참은 그동안에 사실 죄송합니다. 정경련을 네. 대신해서 재계 입장을 마치 외국의 입장인 것처럼 네. 대변하는 악역들 또 나쁜 일들을 한 예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사면 요구했었어요. 네, 그렇기도 했었고 이재용 부회장 실형이 선고됐을 때 미국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근거 없는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면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편익은 거의 없다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어요. 이광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 주장한 게 반도체라든지 백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 국내 투자 이미 대통령 방위 전에 10년간 510조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거 발표했어요. 대규모 투자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1년 감옥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사상 가장 큰 M&A였던 하만을 인수했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네. 그다음 백신 문제도 역시 이번에 백신 스왑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백신이나 반도체 투자 문제는 가고 있고 그렇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편익이 없는 주장이었고요. 비용은 굉장히 크죠. 우리 법의 지배라는 게 무너집니다. 재벌 총수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감옥에 가도 금방 나온다는 것이 확립된다면은 사회적 특수기업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은 시장 경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숙고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그런 제도적인 큰 비용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공정과 정의도 지금 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럼 이광재 의원이 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이광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대통령을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 정도의 나이에 저하고 사실 비슷한 연령이신데 사고가 그렇다면은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계 은퇴까지요? 네, 대통령이 나올 게 아니고 조용히 정계 은퇴하는 것이 본인이 할 도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광재 의원한테 삼성 장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뭐 근거가 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예. 아무튼 어제 제가 야구 기자를 만났는데요. 네. 총수가 감옥에 갔는데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도 잘한다고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백신 접종이 지금 계속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집단 면역이 곧 형성될 것 같습니다.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자, 우리 경제, 우리는 그래도 K방역 방역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이거 뭐 우리 경제는 사실 수출하고 내수 수요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들이 빨리 회복하면은 사실 수출이 좋아질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백신이라든지 집단 면역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늦어질 거라는 것이죠. 예. 이른바 코로나 때 또 코로나 이후에 K자형 회복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양극화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양극화. 여기에 사실 대비할 코로나19의 이후는 사실 양극화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금리 인상 문제도 제가 조금 주목하긴 했는데 빈부격차를 해소를 위한 대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은 계속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감세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좀 어려운데요. 우리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어떤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아울러 이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도 양극화하고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말씀 언뜻 하셨는데 네. 앞으로 금리 부분 불안정성이 높죠. 근데 네. 우리 가계부채 굉장히 높고요. 네. 근데 가계부채 중에서도 가계대출 쪽도 많지만 기타 대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보통 자영업자라든지 네. 또 요즘 젊은 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대출을 많이 늘려서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사실 양극화도 더 심화될 뿐만이 아니고 망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양도세 완화 계속 나오는 목소리가 이것도 부자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없으면 왜냐하면요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거 아닙니까?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같은 행태가 여당의 행태와 정부의 행태가 조금 있는 신뢰마저 더 잃게 만들고 있다. 참 안타깝고요. 지금 남은 1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예를 들어서 예. 강남에 오래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실제 소득은 없지만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많이 내야 되는 분들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요. 부동산 필요합니까 그거는? 네, 그건 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어떤 설계는 사실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양극화 해소 계속 얘기하셨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펼쳐야 할까요? 재정 정책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보면은 재정 정책하고 금융 정책 두 가지로 대응을 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정 정책보다 금융 정책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 자영업자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금융 정책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금융 부실 문제가 더 생기고 네. 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정으로 보완하는 걸로 전환하는 것이 일단 우선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계획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요. 재정을 이렇게 쓰자면은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시는 분들, 특히 보수적인 분들 하십니다. 정말 그게 걱정되면 세금을 더 걷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세금 깎아주자는 데는 여야 정치인 할 거 없이 관료까지 재정 건전성에 그렇게 목을 매는 관료들까지 나서서 세금 깎아주자고 하는 것은 거긴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그런 데서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써야지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고 양극화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수 언론 오늘도 반기업 정책 대신에 기업 지원 나서야 된다 이렇게 기사는 계속 쓰고요. 정치인들도 이런 목소리는 내요. 그런데 2030들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자 이런 목소리는 좀 안 나옵니다. 2030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요. 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2030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퇴직 이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개혁 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재벌 개혁하자, 경제구조 개혁하자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 없이 대증적인 그때 땜 방식 정책으로 하다 보니 효과는 없어지고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네. 선생님들이 저도 제 초등학교 때도 그런 소리 했어요. 이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물고기도 필요하면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고기 낚는 법 안 가르치고 자꾸 물고기만 주려고 하다 보니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기 낚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과 박과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말도 잘 통하고요. 생각도 잘 공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시차 어떻습니까? 예, 시차가 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워싱턴에 가셨죠? 네네. 워싱턴 가시면 갈비탕 드셔야 되는데. 갈비탕 먹을 시간이 없어서. 네. 성과는 어땠습니까? 성과는 이게 뭐 야당이 가서 저희들과 당초 의원 외교, 네. 이제 그 행정부, 의회, 그다음에 싱크탱크를 만나서 백신 협력에 대한 예.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성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만났고. 또 많은 공감을 얻어냈고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백신 협력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미 동맹에 관한 의회 간의 외교. 사실 이번에 가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한 1년 반 정도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1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미 간 의원 외교란 건 그동안 거의 1년 정도는 그냥 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도 바뀌고 또 계속 만나고 스킨십 그래서,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여당은 같이 못 갔지만 우리 두 사람 같지만 어떤 의원에게 물꼬를 텄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백신 외교를 위한 백신 협력을 위한 전략과 네. 구체적인 논의 방안에 큰 접점을 찾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백신 사절단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황교안 전 대표도 거기 가서 고생하시고 노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갔더니 워싱턴에서 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외교를 잘 아시는 분 이야기가 쿼드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쿼드와 바이든의 쿼드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한국을 잘 알고 외교를 잘 아는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고 그다음에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국무부 장관이 특히 이 웬디 셔먼이라고 북핵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예. 예전에 그 누구죠? 올브라이트 장관하고 평양까지 다녀온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시아 짜르라 불리는 백악관에서 완전히 블랙홀이라 불리는 그 커트 캠벨 네. 인도 태평양 정책조정관 이분이 또 한국을 잘 압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지만 그래서 우리로서는 호흡이 맞았고 제가 이제 우리 외교 당국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논의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미 동맹, 뭐 미사일부터 그다음에 다자 협력 이런 등등이 많았는데 이 백신 부분이 구체적인 막 결실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한미 외교에서 어떤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최영두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의정 생활을 했고 이제 외교 상원에서 또 외교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한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외교의 어떤 루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텀업으로 해서
일정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최종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번에 보면 이제 한미동맹의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의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미동맹이 이제 가치 동맹이고 또 지역이라든가 글로벌 동맹을 추구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대북 관계 관련해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를 좀 인정받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동맹이 이번에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동맹이라고 하는 차원까지도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그 모더나 백신을 유택 생산하는 MOU를 체결했다라든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생산에 더욱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뭐냐면 한국이 이제 글로벌 백신과 관련해서 생산 기지이자 또 공동 기지로서 평가를 받았고 그것을 같이 동맹의 차원에서 이끌었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결국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백신 그리고 그 군사 동맹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한국군 백신을 직접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국민의힘이 준 아이디어였습니까? 성과였습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신 스와프라는 것이 이번에 불발됐다 그러고 사실은 정부 여당 내에서 정부 내에서도 정상회담 전에 백신 스와프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기대를 좀 했습니다. 예. 정부 사이에 논의가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워싱턴에 저희 가보니까도 그렇고 실제로도 난관이 뭐냐면은 이게 부자 나라가 왜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가 그 가난한 나라 너무 많다. 지금 우리 뭐 K 방역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인도라든가 이런 데 완전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반박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는 그저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 일종의 그 공동 배송 개념으로 유효 기간을 활용한 이런 것들 공유를 하자는 것이다라는 걸 하고 그러나 당장 주한미군만 다 주면 많으냐. 주한미군과 합동장전을 하는 우리 한국군 20대 한국군들은 그 접종이 상당히 미접종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경찰하고 사회 기본 인력 같은 것들은 그건 그거 같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건 상당히 수긍하더라고. 수긍하더니 정말 그날 깜짝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 깜짝 얘기를 놀랐습니다. 최영두 의원이 하신 거예요? 박정희가 같이 했죠. 그 보도 특파원들하고 만난 것이 5월 18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기 한창 전이었는데 그때 특파원들하고도 소개를 하고 특파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랬다고 해서 미국에서 물론이죠. 뭐 그게 받은 건 아닐 겁니다. 그게 야당만의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건 뭐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해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백신 사업은 참 아쉬운 대목인데 이건 우리 필요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지금 백신 맞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 미국 가보니까 백신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심지어 우버 택시에서요. 백신 맞으러 가는 것까지 우버로 공짜로 4번 태워줍니다. 근데 의원님 맞으셨어요 가서? 못 맞죠. 그걸 어떻게 지금 국민들한테 백신 구하러 간 사람이 자기 혼자 맞고 옵니까? 그래서 백신 사업은 이거 지금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저는 양정부 실무 당국에서 좀 논의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백신 물량이 부족합니다. 하반기는 많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맞아야 우리 지금 인센티브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생업이라든가 국민의 자유가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 힘듭니까?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조달하는 방법으로 백신 수합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수합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결국 이번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한미 간에 논의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 기지까지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는 거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보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실제 지금 뭐 11월 정도면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저희가 이제 따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보니까 제가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미국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관심은 이게 지금 미국이 안전해지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최신 백신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산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합시킨다는 아이디어는 이제 여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유한 대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은 국회 백신 허브 특위를 만들어서 이게요.
돈을 신속하게 써야 되고 어떤 경우는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기업들한테 다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스왑 스피드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를 넣었는데 그 덕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창 집어넣어서 속도 있게 개발했기 때문에 7월 4일 날 코로나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삼성바이오나 SK 이제 그 신약 같은 이런 참 대단한 회사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백신 수요의 초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정책의 뒷받침을 국회가 좀 체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금 곧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백신과 예. 관련해서 뭐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뭐 다 같이 노력을 한다는 것은 뭐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또 이것은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보급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생산 기지로서 지금 다 이룰 수 있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뭐 여야가 이렇게 또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또 지원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죠. 예. 최영두 의원의 노력과 그리고 북미 한국과 한미 정상회담의 네. 그 성과로 백신 문제 이제 이 수급 문제는 이제 좀 한 겁이 넘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6월부터 지금 우리 정보 목표가 1,300만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제공하려던 것이 8천만인데 사실 한 6천만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거는 인도로 갈 거로 예상되고요. 한 2천만 정도가 이제 mRNA 이른바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걸 텐데 그중에 상당수에 근데 1,000만 분 정도를 우리가 수학 방식으로 했다면은 이게 2번 맞으니까 500만 명이 더 접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네. 하루에 150만 명을 접종할 능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네. 이걸 지금 6월 말까지 우리가 2천만 명이 넘었으면은 정말 이제 7월 말 8월 되면은 희망이 보일 거거든요. 정부가 예.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시에 제가박당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더 빨리 해야죠.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제.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성준이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고작 10살이었던 성준이는 학교에서 무서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자의 실수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가면서 성준이의 몸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준이. 2살 터울의 성준이 형은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다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두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지쳐가는 성준이 가족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최근 비가 잦은 이유가 최근에 중국 북동 지방에 정체하고 있는 저기압으로부터 찬 공기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피까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동반해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으로 대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동해안 쪽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한 돌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 경북은 맑은 뒤에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전남 경남은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제주도의 경우는 남부와 서부는 20에서 80mm가량 예상되고 남해안과 제주 북부 서부는 10에서 30,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 밤사이 비구름대가 높이 발달하면서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등 8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단 면역 형성 전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우선 7월부터 종교 행사 시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하고 집단 면역 형성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재차 부각하면서 국민의힘이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나선 주호영 의원은 노장청의 경륜과 폐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인위적인 세대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주택을 찾아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 파주시의 한 농로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20, 30대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들 중 2명은 남매이며 나머지 1명은 이들의 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차 안에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15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800km 제한을 없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백신 수급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조했었습니다. 접종이. 하지만 이번 주부터 다시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백신도 착착 들어와서 하루에 100만 명 접종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150만까지 가능하답니다. 150만 명까지. 지켜보면. 그래서 이제 물량이 문제입니다. 물량이. 네. 물량이 쏙쏙 들어오고 있답니다. 싹싹 들어와야 됩니다. 네. 정말 소나기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이제 불안한 심리를 작용하는. 아니 불안 심리가 아니라 그 희망 심리를 주는 거죠. 희망 심리입니까? 그럼요. 더 잘하라고? 아니 그럼요. 빨리 더 구할 수 있으면 더 구해서 빨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불안감 부추기지 마세요. 그런 문자가 왔는데 그거 말고 더 잘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 희망을 빨리 줘야죠.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있을 겁니까? 자, 네, 알겠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다 잘 구해왔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28만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하루에 150만씩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져와라. 빨리 가져와야죠. 네. 빨리 가져와야죠. 가져가려 간 겁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뭐 자가격리 또 집합금지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도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접종뿐만 아니라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까지 지금 하나하나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지금 정부도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까지는 다 완료하겠다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일정대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방역당국 지켜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저희들이 더 빨리 구하려고 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도 더 빨리 구하려고 가고 방법이 있습니다. 갈비탕도 못 먹고 왔어요. 워싱턴 가가지고. 자, 최영도 의원님. 네.
국민의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TK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권 바람에 대해서, 초선 바람에 대해서. 저는 TK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TK는 PK. 저는 경남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인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지난 총선 때 한겨레 신문 일면톱이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 구도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이라든가 특히 경남, 부산, 울산 가면은요 거의 수도권 비슷합니다. 이 득표율이. 그래서 과거 뭐 특정 지역처럼 몰표 나와가지고 정치를 땅 짓고 헤엄치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TK 의원이라고 해서 너는 뭐 지역보다 이것도 아니고 뭐 PK로 가면 더더욱 이제 수도권 비슷해지고 있어서 사실 전국적 일하면 다 반영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 말이 이제 무색하게 된 것이 갑자기 이준석 의원 또 김웅 의원 또 우리 김은혜 의원 이 세대 교체 바람이 확 불면서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TK, PK가 힘을 못 쓰면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언급을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제 여야의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 송영길 대표가 된 것도 민주당 안에서 이제 변화의 물결로서의 어떤 상징적 인물로 나온 것 같고, 예. 야당이 저렇게 이제 지금 새로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되는 것도 이제 변화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내년의 대선 같은 경우는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민심을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보면 당의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대표 같은 경우는 조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관리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리고 그것은 갈등 관리인 건데, 그래서 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조직가가 되는 경우라든가 실제 이해 당사자를 조종하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의 그 당대표 후보들을 보면은 조직을 운영해 보거나 갈등 관리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지명도가 있는데 약간 개인 플레이를 하는 스타 모습도. 플레이어들이죠. 네,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개인 플레이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를 해보지 않은 개인 플레이어들인데 과연 당 대표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변화의 물결의 상징적 인물로서는 등장할 수 있지만 조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문을. 우리 박성준 의원 말씀 듣고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일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박성준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응원하는 쪽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당의 조직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볼 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시점과 추후의 시점을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이준석이라든가 뭐 지금 김웅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등장했을 경우에 지금 국힘당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뭐 60대 70대인데 그럼 20, 30대까지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인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새로운 변화와 함께 같이 이제 정치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조성이 된다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 이제 긍정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의 이제 과거에 이 정치의 리더십 형태를 보면은 스타 플레이어나 개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충수를 많이 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직의 분열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누구든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리더십의 어떤 차별화에서 있어서는 한번 경쟁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2507님이 보수도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자,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박성준 의원님이 여러 참 전국을 찌르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참 당대표라는 것은 경륜과 경험, 당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 당대표 참 힘든 자리입니다. 네. 특히 이번 당대표. 맨날 싸우는 자리거든요. 네, 싸워야 되고 또 이 당대당끼리 싸우는 것은 부차직일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당 내부에서. 당 내부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번 당대표는 이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 대표여서 기간도 11월 지나면 대통령 후보가 다 이제 책임을 지고 간 자리에서 크게 재미가 없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하시겠다고 이제 나서는 분들이 대단하시고, 다음에 고맙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실은 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TK니 뭐니 지역 논란에 휘말릴 뻔했는데, 이 젊은 바람이 확 불면서 지금 그거보다는 이거 세대 간에 정말 경륜이냐 아니면 참신함이냐 젊음이냐 이런 이제 주제가 되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흥행이 되고 있어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대선까지 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리더십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송영길 대표님하고 제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예, 예.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 드렸거든요. 송 대표님 몇 시간 주무시냐고. 네. 그때 몇 시에 깨냐고 제가 또 여쭤봤죠. 했더니 아침 한 5시쯤 깬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당대표는 매일 선택과 결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고민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최영두 의원님 얘기처럼 당내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들 또 의원들 간에 또 이 정책 관련해서 조율하기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걸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얼마나 중증적으로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쾌도난마식으로 가야 되는 자리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연륜과 경륜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초당파적인 협력을 해야죠. 이제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데 이제 대통령 후보는 따로 뽑고 정당끼리는 좀 협력해서 백신 특위도 같이 만들고. 7925님께서 스타 플레이어에겐 김웅룡 감독 같은 분이 이렇게 필요한데. 조율서가 필요하죠. 네, 호랑이처럼 이렇게 뚝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가는. 0926님께서 민주당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준석 정치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이렇게 합니다. 싸움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힘에서 KPK 의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내일부터 바람 얘기 때 하나만 언급을 하려면요. 좋습니다. 바람이 그냥 단순한 회오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큰 물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람은 바람일 뿐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대세로서의 어떤 물결로 갈 수 있는 내공과 내실이 있는 사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때 대부분 그냥 잠깐 했다 회오리 바람이 났다가 물러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바람인지 물결인지를 한번 보여야 되겠습니다. 4231님 나이만 젊은 대표가 아니라 정책도 젊은 대표가 되어야죠.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쟁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인가 그거 말고는요. 최영두 의원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이 정부에서 우리 총장님 하던 건 뭐냐면은 정말 이 주상 같은 그런 원칙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그런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은 경찰과 달라서 큰 범죄, 큰 조직적이고 권력 범죄를 이제 수사하는 것이 본령의 역할이라고 주어져 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때는 왜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쪽 사람을 수사를 하니까 그랬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뭐 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원칙 하나랑 똑같구나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이 지금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정의의 수호자고 큰 칼을 이제 휘두르는 이런 그 마지막 그 법치의 보루라고 할까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과거의 권력에 굴신하고 소신을 굽히고 또 들어는 지금 어떤 본인 스스로가 어떤 수사에 지금 대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 검찰이 좀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큰 정의의 화신이 되어야 될 검찰총장의 권능이라든가 명예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질문이 이제 정책 중립성에 대한 것이 최대의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한국의 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그 장막 아래서 오히려 정치 검찰이 성장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도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정치 검찰이 등장을 하고 요 근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김학의 성매매 동영상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김학의라고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분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왜 검찰이 개혁이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고요. 지금의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이 가졌던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위를 가졌는데 결국은 그 검찰이 누구의 검찰이어야 되냐면 국민의 검찰이어야 되고 공정한 검찰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기능적 역할을 지금 다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해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못다 이룬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사 기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번에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예, 저는 뭐 박 의원 정치 공감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검찰의 중립성 또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폐해를 척결할 것 같은 그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청렴함이라든가 또 그런 원칙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 모든 사건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특히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고 할 때 그때 아주 뒤에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조국, 박상기, 추미애 뭐 전부 법무차관이 있으면서 문제됐던 사례 모두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자리 주고 싶어 가지고 법무차관 물러난 뒤에 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끊임없이 올랐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인지 못 됐죠. 근데 그런 분을 정권 말에 자기 정권 지키겠다고 검찰총장 주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개혁, 검찰의 새로운 이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시비가 없는 사람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김호수 검찰 제가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거든요. 예. 내일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오늘 저도 계속 며칠 동안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뭐 내일 막 야당에서 이제 많은 지적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조직의 안정화라든가 이 정책 중립성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실력을 갖춘 인물이고 또 검사장 출신이고 또 법무부 차관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검찰에서 얼마큼 또 신망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쟁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 험결 많은 사람을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사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뭐 공개되면 안 되는데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추천위원들이 왜 김호수 차관에 대한 평가가 낮았겠습니까? 내일 청문회를 살펴보고 또 얘기할까요? 네네. 지금까지 최가박당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잘 지냈냐? 네,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에메랄드 빛을 내는 오로라가 품고 있는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무섭다고요? 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흔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오로라가 아름다울수록 방사능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방사능이 다량으로 노출되면 사람의 몸에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러면 오로라 보러 가는 것도 위험합니까? 그렇진 않고요. 여행에서 잠깐 보는 건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상황을 바꿔서 매번 비행기를 타고 항로를 따라서 오로라를 지나가는 승무원이라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있습니까? 네, 대한항공에서 딱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던 승무원 기욱 씨 이야기인데요. 예.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북극 항로는 우주 방사선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극에 오로라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구상에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2015년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발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기욱 씨는 우주 방사선에 피폭된 것, 그리고 야간 교대 근무 등 때문에 발병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18년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을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 내력이 전혀 없었고 발병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기욱 씨의 사례를 피폭에 따른 백혈병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항공사에서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이분만 이렇게 되냐 하면서 반대했을 텐데 그래도 산재로 인정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그 기간이 굉장히 지난했고요.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기욱 씨는 이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숨졌어요? 네. 아이고. 네, 말씀처럼 다른 동료들의 사례들도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네. 사건 사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숨졌어요. 네, 기욱 씨 싸움은 다른 동료들에게는 힘이 되고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유사한 사례를 겪은 같은 회사 전현직 승무원들도 산재를 신청하거나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관련된 논문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달에 보면 항공운송산업 종사자의 백혈병 발병률이 공무원보다는 1.8배 그리고 일반 노동자보다는 1.7배 높다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여성으로 줄여보면 전체 암 발병률에서도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높고요. 일반 노동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2배 이상 높으면 그 의미가 있는 수치예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항공기 승무원은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보다 방사선 피폭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 1928님께서 제 동생도 승무원이고 20년 넘게 비행기 탔는데 걱정이 됩니다. 얘기합니다. 걱정되네요. 지금이라도 승무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맞는데요. 북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일반인보다 유방암, 피부암, 전립선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것들의 발병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주 방사선의 특성상 지상에서 쓰는 방사선과 달리 같은 픽폭량이라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쏘이는 것과 항공 공무원들이 긴 시간 동안 방사선을 노출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게다가 그 성분 자체가 그 올라갈수록 더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의 픽폭량은 기존과는 다른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항공사 직원이 있습니다. 이게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게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미루지 말고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좀 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례 지켜보고 뭐 따라가지 말고요.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A 매체 발행인 B 매체 프리랜서 기자 그리고 또 다른 군의 문화기관 직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문사 발행인에 기자, 다른 신문사의 기자에 그리고 어떤 군의 직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인데요. 군 단위의 한 지역에서 6년 동안이나 이런 삼중 플레이를 하는 기욱 씨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군청에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화기관이요. 그러니까 네. A 기자는 언론사에서도 돈을 받고 군에서도 세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어디예요?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한 단위 그 지방의 한 군입니다. 네. 굉장히 작은 곳인데요. 전북 임실군입니다. 네, 현재는 제가 공개할게요. 네. 네, 현재는 공갈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 밖에도 기자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불법과 탈법의 애매한 선을 타고 다니는 사례를 미디어오늘에서 기사로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방에 가면 정말 많아요. 지역지 기자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한테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광역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교육감을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관련된 사업 계약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기자의 부인이 관련 업체 사장이었다라고 하고요. 그 자리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관급 계약 문제에서 기관장을 즉시 면담할 수 있는 사례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요. 기자라는 직위를 악용한 거죠. 하지만 해당 기자는 사적인 이익을 꾀한 게 아니라 공적인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그 도지사나 이렇게 교육감 같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 기자들이 와서 공무원의 인사, 승진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임 교육감, 전임 도지사는 몇 %는 기자들한테 커터를 줬대 아예.
근데 당신이 이걸 안 하면 관행을 안 지킨다면서 우리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 비판 기사를 쓰더래요. 그것이 언론인의 자세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협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이죠. 기자는 누가 감시합니까?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이거 기자들이 서로 감시해야 되는데 기자들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디어 오늘도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견제와 감시가 결국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자 세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히나 이제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진다. 이렇게 미디어 오늘이 보고 있는데요. 네, 같은 업계끼리는 비판하지 않는다. 이게 언론사의 암묵적인, 그래서 오보가 나도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중앙에서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요새는 매체도 많이 나. 그래도 이상한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 거는 이 동업자 의식,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업자 의식이 있어서 그런데 지방은 아직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은 식으로 일종의 암묵적 합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네. 물론 서울 소재 언론사와 지역 소재 언론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서울에서도 그렇죠. 네. 나쁜 언론사 많습니다. 더 큰 언론사 중에 더 나쁜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네, 서울 지방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구조상 지역에서는 말씀처럼 지연, 학연, 혈연이 얽혀 있는 좁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다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역지는요, 돈을요, 월급을 조금밖에 못 주는 언론사가 많아요. 그래서 광고로 가져가라, 그리고 다른 걸로 부업으로 가져가라,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사실 지금 그 이야기 딱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그런 식으로 기자들을 몰아가는 환경도 분명히 있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통상 시군 단위의 주재 기자와는 사업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데요. 지사나 지국 영업권을 주고 그 대가로 기자에게 알아서 광고나 신문 대금을 지자체에 받아오도록 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본사에 납부할 대금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갑을관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업점, 대리점 같은 상황인 건데요. 네. 만약에 이 납부할 대금을 채우지 못하면 주재 기자들이 사비로 털어서 메꾸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겸업을 하게 되는 환경에 노출된다라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기자협회나 언론 노조, 언론계에서 조금 나서야 될 사안입니다.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기자윤리라는 측면을 떠나서요, 사실 형사사법적 문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아니죠. 나쁜 분들도. 네, 그래서 언론이 더욱더 이런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해서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한테 언론사를 하나 세워달라고 자기가 세우겠대요. 그리고 돈은 줄 테니까 지방에 있는 어떤 유력한 건설업자가 언론사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사장만 맡아주세요. 서울에서 계시고, 그리고 영업은 우리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왠지 굉장히 좀 전형적인 방식 같긴 합니다. 경찰에 네. 신고하려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신고는 안 했습니다. 4039님께서 주진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김은지 기자 잘해주고 있습니다. 화이팅. 주진호 아니고 주진우입니다. 참 그건 좀 알아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 가볼까요? 참 언론이, 사회가 맑아져야 된다, 누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지금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네. 다음 뉴스로 갈게요. 네, 해시태그 BLM 기억하십니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네, 기억하죠. 네, 이 운동이 전 세계로 들불처럼 번지게 만들었던 사건.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게 딱 1년 전인 지난해 5월 25일 벌어졌었는데요. 1년 됐습니까 벌써? 그렇죠.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 목소리가 나 참 아직도 그렇죠. 기억에 납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잊지 못할 장면일 텐데요. 네. 결국 인종에 따른 편견이 작동해서 경찰이 과잉 진압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다. 이런 비판이 컸고요. 예? 이러한 BLM 운동이 코로나19 와중에도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아시아 국가까지도 연대할 만큼 굉장히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남긴 게 뭔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당시 또 김은지 기자가 미국에서 이 운동 열심히 취재했잖아요. 네,
역사 현장이다 보니까요. 코로나19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녔습니다. 네. 조지 플로이드 씨 장례식장도 다녀왔었고요. 당시에는 조지 플로이드 씨 장례식이 3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예.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그런 장례식이 열려서 저도 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시신에다가 차례대로 헌화하고 추모하는 모습을 봤었고요. 또 흑인 아이들의 문구에 티셔츠 문구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데 네. 내 피부색이 곧 범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좀 강렬했었고요. 또 워싱턴 DC에서 벌어졌던 취재를 가면서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에는 인종 이슈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중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왜 경찰개혁이 늘 이슈의 중심에 있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개혁 계속 얘기 나오죠. 네, 왜냐하면 이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인종적으로 이 숨지는 사건들이 훨씬 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 시민단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만 경찰에 숨진 사람이 1,1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잠깐만요. 경찰한테 숨진 사람이 1,100명이 넘는다고요? 네, 경찰이 총을 쏘거나 진압을 하거나 혹은 차로 하루에 3명 가까이 경찰한테 숨진다고요? 네,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 공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데 게다가 이 중에 27%가 흑인이라고 합니다. 인구 비중이 한 10% 조금 넘죠?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히스패닉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살해당한 인종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에 좀 미국 사회가 바뀌었습니까? 바뀐다고 계속 운동을 하고 외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백악관에서 만난다라고는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나 오하이오주 이런 데서는 제대로 논의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해 4월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경찰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네. 3313님께서 은지옥엽 기자님 그 백인 경찰 있지 않습니까? 조지 플로이드 살해한 그 경찰 어떤 처벌 받았나요? 네,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다들 전원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 사회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그 미국 경찰이 총을 쏘거나 아니면 그 과잉 진압으로 그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거의 좀 이례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네. 유죄가 나왔고요. 지금 재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2661님께서 승무원들한테 피복 방지용 옷을 만들어서 입혀야 될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입는 천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좀 몸매에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는 것도 조금 좀 지양하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피복 방지용 옷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폭 방지용이죠. 네, 이게 특정 지역을 지나간 특정 항로에 있는 승무원에게는 좀 네. 신경 쓸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요. 네, 피폭 방지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6169님께서 피폭 떠나니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씁쓸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0787님 우리 딸이 승무원이라서 방송 들으니 가슴이 떨리네요.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네, 좀 항공사들의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에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희 씨.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죽전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주감 휴게소를 앞두고는 사고가 나면서 2,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뒤로 청주분기점부터 6km 구간에서 차량들 아예 서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반월터널부터 정체 남아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또 군자
부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영동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성수분기점 램프 구간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비슷하게 그냥 계속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공부하고 또 예. 활동하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로 가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 관련해서 여론과 청년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청년들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정상회담한 거 어떻게 됐나, 성과를 궁금해하고 막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꼭 찬반을 떠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듯합니다. 네, 청년들이 뭐 이런 사회에 관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선 그 최근에 뭐 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포함을 통한 소재 장비 관련 기업 활성화 등 이런 주요 성과들에 대해서 반응을 좀 요약해봤는데요. 일단 인터넷 여론 반응만 먼저 요약을 해보면 긍정적인 반응은 대통령의 이런 성과를 제대로 알릴 언론이 한국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비판, 좀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미사일 사거리 해제된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다. 뭐 이런 긍정적 반응이 있었고, 또 부정적인 반응은 뭔 이게 성과냐? 국민은 원래부터 미국이 이렇게 안보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걸 알고 있어서 이런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을 우리는 원한다. 뭐 국민들이 체감할 게 없는데 뭘 체감하도록 구체화하는지 모르겠다. 없는 성과를 이렇게 포장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미사일 주권 회복, 이거 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한 그 언론 보도의 제목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되찾아 여야도 모두 환영,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이거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고, 특히 임기 중에 가장 역대급 성과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코로나고 돈이고 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잘했고 이건 칭찬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보수 지지자도 이건 진짜 잘했다는 반응도 보였고요. 네. 예, 그래서 여야 모두 환영, 얼마나 듣기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백신 55만 명 받고 미국은 44조 기업 투자를 받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성과 맞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비교는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외로도 미사일 지침 폐기만 해도 이건 남는 장사인 것 같다. 한마디로 잘했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3박 5일의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든 일정의 성과가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대통령 외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지난 세월 동안 좀 잊고 살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성과에 비해서 좀 조용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고, 미사일 주권 회복 하나만 가지고도 일주일 내내 방송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이거야말로 진짜 보수고 안보를 지키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문양우님께서 청년들 중에 긍정과 부정 비율,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과 부정 비중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은 또 이게 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 보도나 이런 커뮤니티에 어떤 내용들이 퍼지냐에 따라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주권 회복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커뮤니티별로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까? 여론이 완전히? 예, 일부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일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 뭐라고 합니까? 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미사일 지침 이런 거보다도 44조를 일종의 퍼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결국엔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안에서도 일부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뉴스를 주로 어디에서 봐요?
워낙 요즘은 다양한 데에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각종 SNS 뭐 그다음에 커뮤니티, SNS, 유튜브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계속 보고 그렇죠. 지상파 뉴스, 일간지, KBS 뉴스 안 보죠. 사실 막 꼭 굳이 막 챙겨서 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런데 이제 좀 메인 언론을 찾아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를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래야 미래가 있는데 링크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택시 타거나 이럴 때 이동할 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변에다 확산을 좀 해야 돼요. 주진우 라이브를 이렇게 들으면 취업도 잘 되고 애인도 생기고 뭐 되는 일이 막 아주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하세요. 힘이 많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난다.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청년 돌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준석, 김웅, 뭐 김은혜, 그래서 뭐 혁신, 변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되게 신선하다는 반응이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보기 좋다. 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도 많았고 정말 멋지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또 일부 부정적인 반응은 정치 경력이 없는 이준석 씨를 보면서 이제 내세울 게 없다. 뭐 이런 일부 비난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참신하다. 뭐 이 지지 성향을 떠나서 좀 젊은 세대 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은 본인의 신념이 있는 것 같다. 뭐 여든 야든 항상 할 말을 하니까 미운 털도 박힌 것 같고 현 상황에 맞는 판단력도 좋다. 뭐 응원한다는 반응이 있었고 청년들이 막 열광합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예능이라든지 뭐 토론 이런 자리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지도도 아무래도 많이 높고 또 그런 점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 남성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 확실한 지지층 그리고요. 예, 이외로도 뭐 정치인에 대한 정년을 실시해야 된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 뭐 국민의힘을 바꾸라는 민심의 호소를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젊고 희망찬 이준석 씨를 응원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네.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 세대는 아니다. 생각과 행동이 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진짜 변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변화할지는 좀 의문이다. 뭐 20대 지지에 취해서 들뜨지 말고 우리는 20대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안나님께서 우리 아들 보면요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뉴스 접하는데 제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편향된 뉴스만 보게 되니까 지상파 뉴스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네. 저도 그거 걱정됩니다. 그 편향된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 뉴스만 보면요. 계속 알고리즘이 비슷한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보여줘가지고요. 이렇게 한쪽 주장만 보게 됩니다. 저기 청년 대표 황희두 씨,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아무튼 꾸준히 노력을 해온 점에 있어서는 전 그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난 수년간 뭐 목소리를 내온 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단순히 이제 얼굴 마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좀 그런 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 잘하죠, 이준석 씨? 이렇게 잘. 네. 황희두 씨 말로도 또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황희두 씨가한테 당을 맡긴다. 당 대표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또 겸손하려고 하죠? 아니, 저는 진짜 못한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지가 있는 것과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얽힌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밖에서 비판은 정말 쉬웠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총선 때 황희두 씨한테 비례대표 제의가 와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배지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황희두 씨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럴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김경숙님께서 청년들은 취업 고민으로 주진우 라이브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 딸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맨날 자소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타까운데요. 네. 안타까운데 근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능력 이런 걸 보려면은 그 세상 공부하는데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따님한테 응원의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4057님께서 도대체 왜 일베에 관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베야말로 무시하고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지상파에서 자꾸 거론하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만 우리가 일베를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항이두 씨는 일베를 그렇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게 일베가 정말 심각한 사건을 벌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게 일단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저도 이제 절대 들여다보지 말자고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 보면은 뭐 관심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인정 욕구, 낮은 자존감 해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다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꿔갈 부분은 바꿔가고 아무튼 계속해서 실체를 알려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좀 편향된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안 되는 게 많은 청년들이 점점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특정 신문을 매일 읽는 이유가 일보를 특정 신문을 계속 읽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자, 청년들이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아무튼 이준석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좀 희한했던 게 그 일베에서는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을 굉장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지금 비난합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요? 일단 절대표를 안 준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 그런 것 때문에 탄핵을 찬성했다든지 이런 얘기들 때문에 되게 반감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2030 여성들은 이준석 씨를 어떻게 봅니까? 일단 아무래도 남성들은 좀 지지하죠. 남성들에 대한 그 좀 강력한 지지 발언이 있었어요. 지지 발언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남성들 편에서 여성을 공격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딱 성별로 나눠가지고 무조건 여성은 반대하고 남성은 찬성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중국 혐오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일베에만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그냥 만연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사회 문화적 부분에서 좀 이렇게 잘 드러난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김치 문제, 사드 문제, 저작권 문제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마디로 최근에 한한령도 좀 있었고 뭔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하고 이것이 항상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따라다니는 현재 진행형으로 문제가 이제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복, 김치를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결국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역사 의식에 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원래 그냥 역사 자체엔 관심이 없더라도 어떤 저런 행동 하나하나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댓글창 보면요. 혐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심해가지고요.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인터넷 여론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대한민국의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중국을 좋아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적국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적국이요? 예, 그래서 특히 과거에 이런 6.25 전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결국은 청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아무래도 본인들의 색이라고는 없는 무색무취의 나라다. 이런 좀 강한 워딩들도 있었는데 있던 본인들 문화나 잘 지키지 자꾸 이 남의 나라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렇게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일상이고 이건 혼내야 된다. 코로나에 대해서 사과나 제대로 해라.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지금 중국을 더 이렇게 혐오하는 일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어느 나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과 얘기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극복하고 싸우고 그런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웃 나라고요. 중요한 나라고 이렇게 잘 지내야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혐오는 좀
배제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국 문제, 혐중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해안을 내놓고 고민하고 대화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하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연말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 SBS 기사고요. 연말 비트코인 가격 영원에 달할 것,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어쩌라고요? 뭘 어쩌라고요? 하나는 10만 달러, 하나는 0이고 어느 정도 장단은 맞춰주셔야죠. 언론계에서 조금 이건 합의를 봐주세요. 누가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용했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 그러면 다 써주시겠습니까? 그 기사를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봐요. 가족들이 이거 보고 투자하고 이거 보고 판단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좀 장단은 맞춰주세요. 제발요. 언론에게 당부드립니다. 제발요. 케이블카 추락 모두 죽었는데 아빠가 껴안아 혼자 살아남은 5살.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거기는 산골입니다. 알프스 밑에 산골 마을인데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케이블카가 추락사고로 승객 14명이 숨졌습니다. 14명이 숨졌는데 딱 한 사람 5살 아이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숨지면서도 그 5살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아서 그 덕분에 생존했습니다. 아버지의 본능적인 포옹으로 이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부모의 사랑이란, 아버지의 사랑이란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큰가 봅니다. 하객 제한 피해서 하늘 위 결혼식, 160명 규모 전세기 빌린 신혼부부. 뉴스원 기사입니다. 인도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객이 5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의 한 부자 커플이 비행기를 빌렸어요. 그래서 160명 하객을 비행기다 태우고 전세기로 하늘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뭐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냥 뭐 즐겁게 기쁘게 결혼식을 했는데 이거 과연 괜찮을까요? 돈 있다고 이렇게 모여서 해도 될까요? 항공사 측에서는 신혼부부 하객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돈 있다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러다가 지금 인도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돈 받고 350회 허위 리뷰 쓴 업자 실형.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서 허위 리뷰, 허위 후기, 이 식당 맛있어요, 이 음식 좋아요, 이렇게 쓰다가 쓴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근데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뭐 댓글을 쓴 걸 가지고 그래, 후기를 좀 쓴 걸 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라요.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말 많이 썼대요. 근데 거짓말도 많이 썼대요. 거짓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분이
실형까지 선고됐나 봤더니 후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수의 음식점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배민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했는데 13만 건 넘는 허위 의심 후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단한 것만 13만 건이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댓글 달고 돈을 벌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댓글 쓰다가요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와 싸워 11억 복권 당첨금 주인 찾아준 미국 편의점 주인. 뉴스원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의점 주인입니다. 아비샤 씨가 이렇게 지난 3월 말에 버려진 복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중에 긁히지 않은 복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긁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긁어야죠. 그러면 이걸 안 긁어? 자, 긁었습니다. 긁었는데 100만 달러 11억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 편의점 주인이 너무 행복했대요. 뭘 사지, 어디로 가지, 그러면서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 잠깐, 아니, 복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돌려줘야 돼.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가 막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줄 거야. 그러면서 복권을 가지고 가서 주인한테 돌려줬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울음을 터뜨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00만 달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1만 달러, 10,000달러를 그 편의점 주인한테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편의점 주인이 행복했어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돈 100만 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이고 행복해라. 네, 양심의 소리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자, 다이나믹 듀오의 돈이 다가 아니야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925님은 비트코인 가격 그거 정답 일론 머스크가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얘기도 그렇게 많이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하늘이 예쁩니다. 좀 가능하시면 좀 걸으세요. 봄밤 아름다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엉망이 된 일상의 밸런스가 만든 나의 초췌한 빛깔. 이젠 건조한 관계들만 남았어. 마음의 외로움이란 각질만 떨어져. 시간이 갈수록 행복한 나의 사이는 12시 반 시계 바늘처럼 벌어져.